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연준에 따른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0.25%에 따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세로 또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또 3월 달도 그냥 스무스하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도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도 한 템포 좀 양보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인플레이션의 또 방향성을 또 보고 우리는 되게 민첩하게 좀 움직여 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또 신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달에는 그냥 지켜보다가 5월 달 정도의 행동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면서 분산 투자를 필히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연준의 베이지북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 속도로 확장되었다라는 평가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제조업 부분의 활동이 증가했지만 공급망 차질, 낮은 재고,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성으로 노동력 감소가 억제하고 있다라는 분석치가 나온 게 있었고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지역이 일자리 부족에 시달렸지만 일부 지역에서 노동 공급 개선 신호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코로나 부분을 잘 견뎌내고 있다는 걸 입증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앞으로도 우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이 면밀하게 연준이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3월 달에는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또 3월 중순에서 또 하순에 또 3월에 그런 카드를 먼저 보여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5월달 이야기에 따른 기자들이 또 엄청나게 또 질문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달에 또 약간의 또 거짓말을 치지 않을까, 립 서비스를 좀 하지 않을까. 우리는 3월달에 그냥 넘어갔지만 5월달에 우리는 더 강력하게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파월의 연준 의장이 3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를 했지만 나머지 뭐 연준 총재들은 또 입장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달러 인덱스 추이는 97.37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2차 전전 협상 소식에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그 영향성을 좀 받았다라는 점과 금 가격 그리고 유가 가격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축류 부분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뭐 증상 규모가 그렇게 또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만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금 가격 추이는 1920달러 선에 온스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배럴당 11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러시아 이야기를 좀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관련 평가 부분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본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러시아 은행들이 스위프트 배제하고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 제약을 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과연 G7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자국의 피해가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과거 기사에서도 제가 포인트만 집어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루블화 30% 가까이 절하되는 형태가 앞으로도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 비트코인에 따른 유동성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는 좀더 해결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하방에 떨어지는 측면은 좀 약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시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스위프트에 따른 이야기에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지금 당장 실행하고 있는 거와 검토 중에 있는 내용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 추가 실행 검토 중인 제재 안건이라고 해서 IBK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러시아 하원 의원 351명의 자산 동결 비자 금지 명령이 이건 즉시 실행이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과 정관 재계 인사 등 부분은 일단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금융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VEB, PSB 자회사 및 미국 내 자산 동결을 즉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검토는 5대 국경은행 및 미국 달러 거래 차단 부분은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제 스위프트 부분에 따른 퇴출 부분도 일단 검토하겠다. 그리고 실행은 로독 노스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 중단은 즉시 실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자제품 부품 수출 차단은 검토하겠다. 항공 방위 산업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검토하겠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다 있어요. 반도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가스, 특수가스는 어디다? 예, 러시아에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항공 방위 산업 부분은 왜 또 검토냐? 이제 미러 간의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까지 만약에 건들게 되면 조금은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검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 신규 투자 무역 금융 거래 전면 금지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스위프트 퇴출 그 다음에 강력한 또 다른 금융 제재를 연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빠르게 될 것이냐, 보이지 않을 것이냐도 전쟁의 기간에 따라서 이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일단 스위프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저번 기사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에너지 부분에 한해서는 제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은 왜 이제 핵 이야기를 자꾸 언급을 많이 하고 그렇게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뭐 주민 민간 쪽으로도 막 미사일 많이 쏘고 많이 공격을 더 자극적으로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걸 그렇게 길게 가다가는 본인한테 별로 좋지 않는다 라는 점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뭐 EU, 미국, 아시아 전체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별로 좋지 못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빨리 좋은 이점을 챙기고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도 러시아 국내에서도 저렇게 금융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자가 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뭐 기준금리가 20%인데 대출금리가 70%대까지 해놓고 외화자금 1만 달러 이상은 다 제재하고 금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외화에 있는 출금 자체는 아예 다 막혔다. 그리고 금융적인 체제는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막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겨우겨우 지금 거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비트코인 밖에 없으니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걸 뭐 매일같이 보여드리기도 하겠는데요. 뭐 어제 대비 오늘도 1% 정도 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만큼 이 거래소에 한해서만 1%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저번에는 더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죠. 무려 5%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1%씩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건 나머지 거래소들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가 제일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거래소 쪽에 트래블 룰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뭐 디파이 이런 쪽이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AV 배우와 1대1 식사권 NFT 경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컨셉은 정말
잘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계 자본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미국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 그 다음에 중국이 9%, 그 다음에 일본 7%, 그리고 저기 보이지 않는 한국이 2%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홍콩, 인디아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 그 밖에 캐나다도 있는데, 그만큼 가장 큰 건 여기에서도 아시아의 가장 뭐 옆 동네 친구들이죠. 아니, 중국과 일본이 좀 덩어리가 크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기초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 말고도 주식 시장이나 나머지 부동산 시장도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의 인플레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도 돈 벌었던 부분하고 보상적인 측면도 화끈하게 해줬죠. 한 달에 보상 재난지원금으로 거의 걔네들은 주로 나눠 주긴 했지만 월로 평균을 때려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씩은 받았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호주도 거의 300만 원 중반대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보상도 해줬지만 이제 그 돈으로 재투자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부를 축적을 했으니 인플레 대비는 어느 정도는 버틸 만한 조건에 부합했던 그런 계층들이 상상 이상으로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그만큼 파격적인 소비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버텨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뭐 미국의 코인베이스나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쪽도 그만큼 미국의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여윳돈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플레를 계속 용인한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네, 나머지 세율 구간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연스럽게 퍼센티지잖아요. 네, 세율 구간이 퍼센티지이니까 여러 가지 세수를 자연스럽게 인플레를 용인을 함으로써 더 많은 세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 그 확보된 자금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그 다음에 나라의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비용으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뭐 그런 형태로 부채 비율을 많이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구간대 넘어갔었을 때 오히려 이런 인플레 부분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줌으로써 소득세로 거의 44%, 나머지로는 무엇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 뭐 그렇게 보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욕시에서 세계 최초 NFT 자동 판매기 출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왔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루브라 마켓이 있는 거래소는 다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 같이 규제받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도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에게 손실률은 조금 적게 하고 나머지 쪽은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주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절묘한 타이밍에 그리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3월 달에 거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나 이런 SEC 쪽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NFT 시장을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품 빼기를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기준 부분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쳐 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도 기사에서도 ICO 붐이 있었을 때만큼 이번에도 조사를 해서 NFT 부분에 큰 대형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를 쳐버리면 그때도 코인 시장이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점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NFT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은 드리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거리는 분명히 SEC가 잘 골라내가지고 잡아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잠깐 쉬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구간대로 역으로 이용을 좀 해보자 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NFT 시장 성장성을 좀 봐야 되겠죠. 2022년도 대략 한 40조 원 규모를 좀 보고 있고요. 거래 추이도 116억 달러니까 대충 한 14조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시 월간 거래 금액도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NFT 콘텐츠 점유율 추이가 가장 높은 건 메타버스 쪽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타 그리고 로블록스 이런 쪽이 좀 많이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NFT 관련된 메타버스 코인들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거기 걔네 주식 회사들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거고, 생태계에 결제할 수 있는 라인 때는 이런 메타버스 코인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또 메타버스 구성을 만들어내서 가는 그런 게임 코인들도 꽤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거기에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코인 회사들이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서 정말로 대형급까지 크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게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을 해준다고 하면 정말 튼튼한 회사로 성장이 거듭이 되고 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아무래도 대부분 뭐 대형 회사들이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NFT 규제 현황 향후 방향성도 좀 봐야 되겠죠. 말 나온 김에 미국에 현재 NFT 규제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곧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FT 특성이나 거래되는 형태에 따라 미국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NFT가 통화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면 가상화폐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EU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자산 규제인 MCA를 발표를 했고 22년도에 입법이 돼서 24년도에 시행할 예정인데, 일단 유럽 쪽은 무기한 그것을 일단은 투표를 무기한 연장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독일은,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도 투자 목적을 사용될 수 있게 NFT 가상자산과 금융상품에 포함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가상자산 라이센스 체제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영국은 특별한 부분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게 되면 하나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를 규제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NFT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영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고 있죠. 코인. 일본 NFT 가상자산 규제 대상 아니다. 원래 일본은 많이 밀어줬으니까. 왜 그러냐면 캐시리스 사업을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를 빨리 키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것도 미친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얘네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도 때까지 캐시리스 사업 부분에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밀접한 영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카드 거래, 블록체인 기반 게임 속 아이템 거래는 흔한 편이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제일 잘한 게 무엇입니까? 독자적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엄청나게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FT의 규제를 따로 할 필요성이 없죠. 본인의 강한 걸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꼭 코인이 아니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코인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표현금지법, 협범사, 도박범죄 관련 문제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에서 일본 암호화폐 산업협회 NFT 관련 가이드를 수집 중이다. 콘텐츠 협회면 일본 애니메이션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 일본 캐릭터들도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굳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통 금융사들의 NFT 사업 진출 현황을 보게 되면 신한, 국민카드, 우리, 비자,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 이 그룹이 뭐 보게 되면 다 뭐 그룹 신설을 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서비스 부분을 이제 막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NFT, 디파이, ETF 신청을 골드만삭스가 21년도 7월 달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트 사례를 보게 되면 큰 틀로 보게 되면 크립토펑크, 해시마스크, 메타콩즈 그리고 BAYC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보게 되면 이제 크립토펑크가 이더리움 기반 그리고 메타콩즈는 클레이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제 지인이 이걸 정말 많이 해요. 메타콩즈. 예, 그래서 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NFT에 대해서 그런 약간의 센스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이거는 센스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이 같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합을 잘해서 이렇게 좀 띄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공부할 부분이 좀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다.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안 된다. 그리고 할 거면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NFT 기능별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보게 되면 게임, NFT 아트, 증권형, 결제수단, 실물형 이렇게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알겠죠? 뭐 게임 내에서 쓰는 건 게임 NFT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여부가 봐야 되겠죠? 예, 가상자산 해당 여부 가능 그리고 결제수단은 가능 그 다음에 실물형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증권형은 당연히 금융자산, 아트는 일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일단 진출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대다수 게임 회사는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대표적으로 JYP, SM, 하이브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플랫폼 회사 대표 기업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FT 마켓 개설 현황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코빗, 위메이드, 카카오, 코인플러그, 두나무, 라인, 빗썸 순으로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 내용도 다 있죠. 뭐 옥션, 뭐 클립트롭스, 메타파이, 업비트 도시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외 쪽으로 뭐 투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 물론 사기가 엄청나게 극성인 거 아시죠? 예, 그만큼 진짜 잘 알아보시고 먼저 이런 쪽 마켓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어차피 자회사나 뭐 특수회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지분 투자 개념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분명히 나중에 잘만 클 수가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주 씨, 네, 즉 넥슨의 대표이셨고 게임계의 가장 큰 별이 지었다라고 하죠. 이제 그분이 이제 운명을 함으로써 가족 간에 이제 상속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상속 재혼 마련이 좀 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넥슨 GT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번에 코빗에 있는 이런 형태도 앞으로 넥슨이 계속 가지고 갈지도 좀 물음표가 좀 되어져 있다. 그래서 비트 스탬프의 지분 구조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대로 잔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도 코빗을 이용하시는 소수 구독자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심하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부분은 저는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에 그렇게 겁먹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일단 시드 부분을 만약에 한 번을 일단 저랑 비슷한 구간대에 사셨다고 하면 한 번은 이미 소진을 했죠. 우리한테는 벌써 기회가 세 번이나 더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부분이 뭐 아무리 별거 아니다라고 해도 약간이라도 충격을 줄 수 있고, 지금의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분이 어느 형태로 끝날 것이냐. 막다른 길에 계속 봉착이 되면 러시아가 정말 미친 척하고 핵을 꺼내는 동시에, 이건 비트코인한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네, 핵을 꺼내는 동시에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로 핵을 쓸지 안 쓸지는 그분만이 알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고 해도 러시아 부분이 회복되는 단계까지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단기가 빨리 처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서는 계속 유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부분에 따른 합의만 이쯤에서만 좀 보여준다고 해도 나쁜 결과치는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극단적인 행동만 보여주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주변 국가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죠. 뭐 벨라루스까지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가 좀 이 비상한 카드를 쓸까봐 저는 좀 그게 우려가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도 저점에 매수를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